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내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예전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이 새법률 산책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 평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법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으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향후 비슷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너희가 네 자식을 죽인 게 아니다. 죄송하다. 네 자식 죽인 놈은 우리다, 몫이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1994년) 가습기 살균제의 첫 출시 이후 많은 영유아와 임산부가 원인 모를 폐경화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 그리고 2011년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사망 주요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 성분으로 밝혀지고 제품 수거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기업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에 그쳤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피해자 숫자만도 1,500명 이상.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뱅키전은 사건 5년 만인 올해에서야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검찰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이지만 정작 긴 시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 현실인데 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피해 보상 체계 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그중 특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기업들의 강력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새법률 산책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Mandy here has had 5 miscarriages. I figured it was something I did. Gastrointestinal cancer. He had kidney tumors, no colon. His intestines were eaten away. $250,000 is all I'm authorized to offer. Now present your offer to my clients. I doubt they'll accept. Mr. Masery, you might want to remember who it is you're dealing with here. PG&E is a $28 billion corporation. In the matter of the plaintiffs of Hinckley, California versus Pacific Gas and Electric, causes of action against Pacific Gas and Electric are upheld. Not only was hexavalent chromium used, but that your clients actually sent these residents pamphlets telling them that it was good for them.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일부분입니다. 1993년 미국에서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힌클리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힘겨운 싸움 끝에 합계 3억 3,3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배상의 판결과 함께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러한 판결을 가능케 한 제도가 있는데 이미 영미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것이 전보적 손해배상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끼친 액수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합치면은 예컨대 100이라고 해보시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업이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1000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은 100을 배상한다 하더라도 900의 수익이 남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또다시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동인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고액으로 정함으로써 그러한 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아울러 예방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최근 사례는 미국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사건입니다. 한 소비자가 40년간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 5월 미국 법원은 파우더와 난소암의 연관성을 인정해 총 7,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0만 달러만이 피해 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이었는데요. 존슨앤존슨이 활석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하도급 거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신용정보보호법, 기간제 근로자법 등 특정 법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전혀 없다가 2011년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는데요. 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의 비밀을 유용했을 때 하도급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을 확장해서 2013년에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주문 취소 이런 경우에도 손해의 3배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업자가 인턴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차별대우했을 때 그때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요. 또 파견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사업자가 그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출시켜서 손해를 입게 했을 때 역시 3배 피해를 보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극히 일부 법률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기업들의 경각심을 주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 옥시는 그간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갖고 1, 2등급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인당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보상안에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이 없는 점, 구체적 배상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정말 당사자들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저분들이 고통받았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소비자들인데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이러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옥시 레킷뱅키저가 진행하는 방식은요, 1, 2단계 판정 피해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피해의 기준을 요만큼 잡을 테니까 너네들 어떠냐?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막 피해자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그럼 일주일 뒤에 또 막 1억 5천, 2억이 뛰어요. 그럼 또 피해자들이 막 반발을 하죠.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 설령 사고가 사건이 터지고 진행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떤 이런 배상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해버리면은 뭐 사회는 나중에 지나갈 거다. 자기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다국적 기업 불법 행위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존재 여부에 따라 배상에 있어 국가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작년에 발생한 폭스바겐 리콜 사태 이후 전개된 배상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이 징벌배상 제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좋은 예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그룹에게 폭스바겐 그룹이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정도의 피해 배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소비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의 입장에서는 미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 법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와 같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제 끼친 손해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물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징벌적 배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이 골자인데요. 원래 이 법안이 17대 국회부터 논의가 되어 오긴 했었죠. 그런데 논의만 되고 결론을 못 내렸었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만약에 있었으면 과연 그 옥시 사태와 같은 것을 저렇게 4년간이나 방치해 둘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발 방지, 그리고 예방 차원의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이제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은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거고요. 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 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징벌적 배상액은 실손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고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 조사를 인정하고 문서 제출 명령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실손해배상액의 3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왜 3배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그 배수가 3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선이냐에서 3배로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3배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까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영미법계를 제외하고는 받은 손해의 100%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징벌배상 제도를 민법에 넣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것이 민법 개정안으로까지 2005년도에 개정안이 제안이 되었고 최근에만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중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만적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받은 손해의 3배까지 추가적인 징벌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도 12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논의와 관련해 우리의 법체계상 기존 법과 상충한다는 점,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불법 행위 시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의 형벌적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와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강한 국가입니다. 행정부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기업들이 잘못했을 때는 행정 규제 혹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손해배상이라는 걸 통해서 플러스 몇 배를 더해서 약간 징벌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이제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과징금이라든가 행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미국식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또 도입되니까 이게 이중처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은 결국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목소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징벌배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를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법무팀을 보강해서 그 법률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나라 국내 제조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경영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간 사법부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된 사례가 적었던 점들을 지적하며, 향후 사법부의 재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징벌적 배상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받은 손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다른 기업의 불법 행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손해까지도 보상해주고, 또 물질적인 손해 외에 정신적인 위자료까지도 보상해주게끔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잘 워킹이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사법부에서도 그 손해배상 책정을 좀 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옥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의의 장에서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의 버금가는 어떤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불법 행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소송이 남발될 것에 대비하고, 의약품, 식품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대부분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징벌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징벌배상 제도를 민법에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또는 악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불법 행위의 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징벌배상이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불법행위에서 약 3-4% 정도만 인정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소합자들의 사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남소의 목소리가 크다면은 가령 식품이라든가 소비자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역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방식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관련 논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통과가 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이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옥시 사태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예방적인 어떤 그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이 조심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 참 가슴이 먹먹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답답하시고 정말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되실지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런 일에 좀 그나마 조금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22년,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지는 5년. 피해자 가족 중 한 분은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각각이 한편의 인생극장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일어난 이 같은 참사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논의들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가장 큰 전제를 지키면서 불법 행위의 제재와 기업 경영 활동의 보장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법안 발의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 논의들이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의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달간의 의안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역대 최다 법안 발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 약 30%나 증가했을 정도로 법안 발의가 활발한데요. 특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의욕 있게 준비한 법률안들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법안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의 청년 기본 법안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청년 실업률 11.8%, 청년 실업자 수 약 52만 명. 여기에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 잠재 구직자들을 합친 실질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에 이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 세대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들의 현실은 어려운데요. 청년에게 미래를 보장한다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므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청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의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신보라 의원의 청년 기본 법안. 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의 고용, 주거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 능력 개발, 사회 참여 촉진, 고용 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민간 기업들도 청년 고용 의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변호인 참여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 도입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 등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참여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현행 변호인 참여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법안에서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해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시 동석해 신문 내용을 기록하거나 조언할 수 있고 신문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전반에 핀테크가 접목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움직임도 활발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적금 등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24시간 동안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은행을 뜻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은행들의 경쟁으로 금리와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위해선 잠재력 있는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법안에서는 IT 기업 등 비금융 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 원으로 완화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악의적인 불법 채권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부분이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어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는 점을 대부업체들이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의적인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주군 채권 부활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주군 채권으로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멸시효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미 끝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렇게 죽은 채권이 살아나 채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면서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법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고의나 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또 고의, 과실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는데요.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평생학습도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서 보수가 높은 기업 임직원들의 임금에 상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전국의 지하철이나 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요. 범죄와 각종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술에 취한 채로 저지르는 성폭행 범죄의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는지 궁금하시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부터 심사 현황, 그리고 그간 처리된 의안들까지 입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